I got the cash in the bags.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한 여대생. 1시간 후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데 이 여대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웃은 경찰에게 많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그는 바로 그녀의 이웃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진짜 범인이 맞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일본 오이타현. 일본 규슈 북동부에 위치한 오이타현에는 인구 약 11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온천 관광지로 규슈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코스카케 요이치, 당시 나이 25세. 코스카케는 8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의 허락하에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이타현에 있는 미도리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비록 방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아늑했습니다. 코스카케와 여자친구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평온한 생활은 코스카케에게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코스카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두 1981년 6월 28일로 가보겠습니다. 1981년 6월 28일 일요일 일본 오이타현 새벽 1시. 오늘 이야기는 오이타현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사건 현장인 미도리 아파트로 출동합니다. 미도리 아파트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고등학교와 여자대학교가 있어 미도리 아파트와 그 주변 지역에 많은 학생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미도리 아파트는 총 2층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층은 4개의 호수로 총 8세대의 가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물 바깥으로 나 있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계단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203호로 갑니다. 방안을 확인한 경찰은 이웃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벌입니다. 경찰은 먼저 옆집 202호의 문을 두드립니다. 202호에는 25세의 남성 쿠스카케 유이치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지만 밖에서 나는 웅성대는 소리에 겁이 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아파트 공터를 살펴봅니다. 밖에는 경찰차, 구급차가 와 있었고 경찰 몇 명이 무언가 조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이 경찰이라는 것을 깨달은 쿠스카케는 바로 문을 열어주며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경찰은 203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며 지난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나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쿠스카케는 놀라며 말합니다. 아니요.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져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잠시 203호의 집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으로 들어가면 복도가 나옵니다. 복도 오른쪽에는 주방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침실이 있습니다. 경찰이 203호를 조사했을 당시 주방과 침실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침실 바닥에는 다다미 6장이 깔려 있었는데 그중 한 장에 혈흔이 묻은 속옷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다미에는 붉은색 묽은 타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18세의 피해 여성은 상의가 가슴 위로 올라간 채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목에는 유니폼이 감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과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합니다. 방 안에 다툼의 흔적이 있기는 했지만 신발 자국 등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경찰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사망 시간은 6월 27일 밤에서 28일 새벽 사이로 추정되며 남성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 나중에 피해 여성의 유니폼을 이용해 목을 조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B형의 혈액이 검출되는데 피해자의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소량의 혈흔이 묻은 속옷과 다다미에 묻은 타액에서 A와 B형 두 가지의 혈액형이 검출됩니다. 지금까지의 단서를 종합해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건 당일 밤 범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 혼자 집에서 쉬고 있는 피해 여성의 몸을 탐하려 하자 피해자는 몸싸움을 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남성을 물고
침을 다다미에 뱉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입안에 범인의 혈액이 희석되어 남게 되고 다다미에 묻어있는 타액에서도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희석된 혈액이 검출됩니다. 피해 여성은 주방으로 도망치지만 남성에게 붙잡혀 몹쓸 짓을 당한 뒤 목숨을 잃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일 거라 잠정결론 내립니다. 경찰이 신고한 사람은 피해 여성의 언니입니다. 그녀는 대학교 2학년으로 피해 여성과 언니 두 사람은 미도리 아파트 203호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동생, 그러니까 피해 여성은 오이타현 예술문화대학교 1학년으로 자매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부터 피해 여성의 언니를 A, 동생을 B로 부르겠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A와 B 두 사람은 연합동아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밤 10시 30분 연합동아리 모임 1차 디프리가 끝납니다. 언니 A는 친구들과 함께 2차를 가기로 하죠. 하지만 B는 너무 피곤해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었습니다. B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시간이 늦어 여자 혼자 집에 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집에 먼저 가고 싶어하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1명이 함께 조를 짜서 움직이기로 합니다. 밤 11시 15분 이들은 B를 미도리 아파트 근처 사거리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리고 남학생은 3명의 여학생을 모두 집에 바래다 준 뒤 11시 30분 2차 디프리 장소로 갑니다. 1시간 후 12시 30분 2차를 끝내고 언니 A는 친구와 함께 집으로 옵니다. 두 사람은 바깥 계단을 이용해 2층 203호로 가는데 A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불은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적막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주방에 B가 하의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A는 B를 부르며 흔들어 보지만 B는 조금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놀란 A와 그녀의 친구는 동생 B를 바래다 준 남학생에게 연락해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새벽 12시 51분 A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장 미도리 아파트로 출동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너무 늦은 새벽이라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날이 밝자 경찰은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단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몇 가지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사건 당일 밤 203호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와 남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같은 도움을 청하는 여성의 외침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했습니다. 미도리 아파트 2층에는 201호, 202호, 203호, 205호 등 모두 4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203호입니다. 201호에 살고 있는 여성이 말합니다. 사건 당일 밤 10시에 자려고 누웠는데 옆집 202호에서 나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야 잠을 자나 싶었는데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1층 주민은 사건 당일 밤 11시가 넘었을 즈음 위층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저 그러려니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205호에 사는 여성 C의 증언에 따르면 밤 11시 40분경 C는 여성의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그 여성은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물건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C는 2층 어느 집에 스토커가 침입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는 현관문을 열고 밖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C는 옆집에 어린 여대생 자매가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C는 옆집 203호에 가서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C가 자기가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며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203호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더니 여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겁이 덜컥 난 C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꼭 잠급니다. 1시간 후 깜빡 잠이 든 C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C는 옆집 여성이 걱정됐습니다. C는 용기를 내 다시 203호로 가보지만 차마 현관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난 C는 옷을 갈아입고 가까운 공중전화로 가서 부모님께 전화한 뒤 택시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갑니다.
미도리 아파트 1층 203호에 사는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2층에서 누군가 쫓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조용해지더라고요. 한 15분쯤 지났나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트는 소리가 났어요. 아마 201호, 202호, 203호 중 하나일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은 여기까지입니다. 범인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의 한밤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를 만큼 두둑한 배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미도리 아파트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미도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로 수사 범위를 좁힙니다. 경찰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는 바로 202호에 살고 있는 25세의 남성 쿠스카케 요이치였습니다. 쿠스카케 혈액형은 B형입니다. 공교롭게도 현장에서 발견된 타액에서 검출된 피의 혈액형 역시 B형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건 현장인 203호에서 가장 가까운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쿠스카케를 범인으로 의심하자 그는 강력히 반발하며 이틀간 자신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1981년 6월 26일 쿠스카케는 여자친구와 함께 출근합니다. 오후 3시 일을 마친 쿠스카케는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에 갑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옵니다. 사건 당일 6월 27일 토요일 쿠스카케와 여자친구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일어납니다. 여자친구는 간만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밖에서 데이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쿠스카케는 그냥 집에서 보내자며 그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의 말에 여자친구는 짜증이 났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합니다. 잠시 후 화를 참지 못한 여자친구가 그녀의 부모님 집으로 가버립니다. 쿠스카케는 여자친구와 자주 다투기는 했지만 여자친구가 집을 나간 건 처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건 당일 밤 쿠스카케는 여자친구가 떠난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버린 후 쿠스카케는 마트에 가서 고기, 양배추, 위스키 한 병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이 되자 쿠스카케는 술을 마시며 TV를 봅니다. 이날 그는 맥주 한 병과 위스키 3분의 1병을 마십니다. 취기가 오른 그는 곧 잠이 듭니다. 그가 잠시 눈을 떴을 때 그가 보고 있던 TV 프로그램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바꾼 뒤 소리를 키우고 다시 잠이 듭니다. 쿠스카케가 다시 잠에서 깼을 때 TV에서는 영화를 하고 있었는데 한 군의관이 작은 술집의 나선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난다고 말합니다. 사건 당일 밤 그는 술에 취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찰은 방송국을 찾아가 사건 당일 방송한 TV 프로그램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쿠스카케가 봤다고 말한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6월 27일이 아닌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6월 26일 밤 11시 50분에 방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쿠스카케는 6월 27일 밤, 그러니까 28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 30분에서 1시 36분 사이에 영화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밤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들었다는 여성의 비명 소리와 다투는 소리 등을 쿠스카케 혼자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쿠스카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호에서 큰 소리가 났다는 복수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범인과 피해자 간의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쿠스카케의 몸을 검사합니다. 쿠스카케의 목, 가슴, 왼손 등에서 몇 개의 상처가 발견됩니다. 쿠스카케는 말합니다. 목에 난 상처는 모기에 물린 거예요. 난 호텔에서 일해요. 매일 손님들 짐을 나르다 보면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경찰은 쿠스카케의 여자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6월 27일 남자친구 쿠스카케와 크게 다퉈 집을 나와 부모님 집에서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진술은 쿠스카케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쿠스카케의 동료 역시 쿠스카케의 진술대로 손님들 짐을 나르다 보면 다칠 수밖에 없다며 그의 말이 맞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쿠스카케를 의심합니다. 그들은 쿠스카케의 몸에 난 상처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추측합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1981년 6월 30일 경찰은 쿠스카케를 더욱 압박하며 신문합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쿠스카케를 범인이라고 확정짓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출근하지 말고 잠시 쉬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쿠스카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스카케 요이치. 그는 1956년 5월 오이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농부였으며 가족은 모두 6명입니다. 쿠스카케는 막내로 위로 누나가 3명이 있습니다. 그는 집안의 유일한 남자아이로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가 당뇨병에 걸립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큰 병원이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쿠스카케는 3명의 누나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편애를 받으며 자랐던 쿠스카케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자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의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는 결국 학교까지 휴학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며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어머니는 쿠스카케를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다시 부모님과 생활하게 된 그는 금방 다시 건강을 회복합니다. 성인이 된 그는 호텔에서 일하며 19살의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 말도 잘 통했고 잘 맞았습니다. 둘은 곧 연인이 됩니다. 두 사람은 미도리 아파트로 이사해 함께 지냅니다. 그러다 쿠스카케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리게 되면서 그들의 평온했던 삶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6개월 동안 쿠스카케는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경찰 앞에서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그날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져 기억이 잘 안 나요.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되면서 쿠스카케는 직장에서 강제휴직을 당했고 여자친구와도 끝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쿠스카케는 경찰에 의해 자기 삶이 완전히 부서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더 이상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1981년 9월 14일 경찰은 여전히 쿠스카케가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달리 그를 기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981년에 오이타현에서는 방화 사건, 은행 강도 사건 등 유독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들을 다루며 수사당국의 무능함을 부각시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에 압박을 받습니다. 1981년 12월 11일 쿠스카케는 호텔에서 다시 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은 쿠스카케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는 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기분에 취해 술을 과하게 마신 쿠스카케 무리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무력을 행사하고 맙니다. 쿠스카케 무리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다음날 아침 1981년 12월 12일 쿠스카케가 일하는 호텔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변호사는 쿠스카케에게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 곧 풀려납니다. 그런데 16일 후 12월 28일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조사 결과 앞선 살인사건의 피해 여성의 방에서 발견된 채모가 쿠스카케의 채모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1981년 당시의 DNA 분석 기술은 형사사건에 인용될 만큼 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꼭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경찰은 쿠스카케를 체포합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합니다. 한 달 후인 1982년 1월 18일 경찰 신문이 시작된 이후로 쿠스카케는 줄곧 구치소 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창문이 활짝 열린 채로 말이죠. 겨울 찬바람에 그는 금방 감기에 걸립니다. 하지만 경찰은 쿠스카케에게 따로 감기약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쿠스카케는 매일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경찰 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의 심신은 지쳐갔습니다. 그는 가족과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3일 후 1월 21일 쿠스카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백할 테니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진술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어떻게 203호에 갔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203호에 갔고 내가 범인입니다. 이날 오후 쿠스카케는 드디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료도 받을 수 있었죠. 1982년 3월 15일 검찰은 쿠스카케를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합니다. 재판이 열리기 10일 전 1982년 4월 16일 변호사를 만난 쿠스카케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경찰이 과거 자신의 우울증 정신병력을 이유로 마취제를 투여한 채 신문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쿠스카케에게 투여한 마취제 아미탈은 체면 효과가 강해서 그가 한 자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진술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203호에 갔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203호에 갔고 내가 범인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사건 현장에 갔고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203호에 있었고 자기가 범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진술서를 살펴보던 변호사는 쿠스카케가 무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982년 4월 26일 오이타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은 7년 동안 총 52차례나 열렸습니다. 쿠스카케는 처음에는 203호에서 자신의 채모와 지문이 발견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판에서 자신의 지문이 203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경찰에 속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13번째 재판에서 쿠스카케는 자신이 한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는 203호에 들어간 적이 없고 마취제에 취한 상태에서 유도신문에 걸려 진술한 것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 여성의 방에서 발견된 채모입니다. 이 채모는 일본 과학경찰연구소 조사 결과 쿠스카케의 채모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피해 여성의 방에서 발견된 채모는 머리카락입니다. 이 머리카락의 길이는 15.6cm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쿠스카케의 머리카락 길이는 7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쿠스카케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체면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그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된 채모, 즉 머리카락은 쿠스카케의 것이 맞고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미루어 볼 때 그가 범인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7년의 세월이 흐르고 1989년 3월 9일 오이타현 지방법원은 쿠스카케 요이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쿠스카케는 곧바로 항소합니다. 1년 후 1990년 3월 14일 후쿠오카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쿠스카케의 변호사는 당시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당시 DNA 분석 기술은 정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된 채모가 쿠스카케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사건 현장에 있던 증거물에 대한 DNA 재감정을 명령합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된 채모는 쿠스카케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6월 30일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엎고 쿠스카케 요이치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지 13년 만이었습니다. 같은 해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쿠스카케는 마침내 자유인이 됩니다. 미도리 아파트 사건은 1996년 6월 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아직도 진범의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쿠스카케는 현재 트럭 운전기사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